자료 화면이 내려오기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전략작물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루쌀을 또 맡고 있다 보니까 잠깐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가루쌀 같은 경우는 전국에 151개 법인을 뽑아놓고 면적을 할당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가루쌀은 지금 3월 30일로 신청이 끝난 상태고 올해 남은 175헥타. 전년도에 가루쌀 면적이 한 8,400여 헥타를 전국에 재배를 하고 올해 년도에 원래는 16,000헥타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늘리질 않았어요. 10,000헥타도 안 늘린 9,500헥타 정도를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저희 농가들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16,000헥타, 20,000헥타를 면적을 무분별하게 늘리다 보면 소비가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이 또 존폐 이익이 놓여야 되는데 면적을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다 보니까 기존의 농사 지신 분들만 같이 가겠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지금 개인당 12.8%, 전국 8,000헥타라고 하는데요. 가루쌀이 26년도까지 계획이 얼마였냐? 40,000헥타였습니다. 40,000헥타인데 그 2배가 되는 80,000헥타를 줄여버리겠다. 조금 아쉬운 면이 많아요. 뭐냐면 타작물로 갈 수 있게끔 전환할 수 있는 뭔 대책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줄이기만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갈 수가 없는 문제점. 또 행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또 발생되죠? 행정에서는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지자체로 페널티가 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는 개인별로 페널티를 주려고 했었어요. 어떤 페널티냐? 개인별로 할당량을 주고 그거를 못 채우면 어떻게 하겠죠? 정부 수매에서 제외를 시키고 시장 격리 비용을 분담시키려고 했는데 아주 강하게 또 반대를 하니까 그거는 싹 없애버리고 없애버리면 재배 면적을 없앤 게 아니에요. 재배 면적은 그대로 뒀는데 어떻게 공을 돌려버리냐면 지자체로 넘겨버렸어요. 지자체 남원시에다가 줄이는 면적을 줬는데 못 채우게 되면요. 남원시로 정부수매 시장정리국이 줄여서 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또 그게 오죠? 농가들한테 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농가들이 내는 양이 이제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사실은 저희가 좀 참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타작물로 전환하는 건 맞고 우리가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벼 재배 면적 조정제라는 건 뭐냐면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다 같이 있다 보면 침몰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옮겨 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옮겨 탔으면 어떤 대책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책을 안 주다 보니까 잘 안 옮겨 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지자체에다가 자재 지원 사업을 좀 하자라고 계속 하는 거. 타작물 콩을 재배해 보시면 알겠지만 벼보다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벼처럼 쉬운 건 없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기계화가 거의 90몇 프로. 사람이 하는 거지만 기계화가 다 돼 있다. 콩도 기계화가 많이 돼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렇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파종기가 개인별로 다 있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 벌써 콩을 흘리다 보니까 뭐가 걱정이죠? 파종은 어떻게 할까? 예.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자면 사실은 파종하는 방식에는 우리가 그냥 종자를 파종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이 종자를 육류로 키워서 정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당연히 쉬운 거는 콩 종자를 가지고 파종하는 방식이 쉽습니다. 정식하는 것보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발화율이나 관리 차원에서는 힘들지만 정식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콩을 파종을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제일 힘들죠? 조립피해. 첫 번째 딱 맞닥뜨린 것이 조립피해. 이 조립피해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점점 파종 시기가 당겨져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조류 피해 때문에 그래요. 조류 피해가 뭐냐면 예전에는 비둘기 산란기가 6월 하지 6월 22일 넘어서까지
비둘기 산란기였는데 지금은 비둘기 산란기가 빨라졌을까요? 늦어졌을까요?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농가들이 파종 시기가 빨라지는 이유는 비둘기의 산란기를 이용해서 파종을 합니다. 조류 기피제 중에서 듣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철분 코팅도 해보고 세청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설탕도 묻혀 아마 선진 농가들은 별의별 걸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둘기 산란기가 끝나고 나서는 절대 듣지가 않는다. 비둘기 산란기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암놈과 순놈이 산란 기간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산란기가 끝나고 나면 얘네가 약 한 달간을 거의 굶다시피 하니까 나오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이 먹지도 못할 콩을 왜 뽑아만 놓을까요? 끊을까요? 그렇죠. 얘네가 보고 제일 먼저 비둘기들이 민감한 게 냄새고 그 다음에 시각적인 건데 빨간색을 되게 싫어하고 뭘 싫어하냐면 화약 냄새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철분 코팅을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콩이 딱 나와서 떡잎이 딱 벌어지고 나서 딱 끊고 이렇게 보니까 밑에가 빨갛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참 가지런히도 내려놔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되죠? 떡잎을 끄는 데에서 새 떡잎이 나오는데 연한 것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얘네가 끊어서 먹어요. 2번 정도 끊어버리면 생육이 아주 늦어지고 정상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퇴비를 낼 때는 언제 내라고 그러죠? 퇴비를 낼 때는 콩을 심기 바로 전에 내는 게 아니고 좀 미리 내라. 그 이유는요, 그 이유가 있어요. 콩의 부숙도 때문에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사서 퇴비회사에서 쓰는 포대 퇴비를 많이 비용 때문에 못 쓰다 보니까 우리 뭐 내죠? 축사에서 퇴비를 많이 내시죠. 축사도 이제 부숙도 검사를 하니까 퇴비의 질이 높아졌으나 약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내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스장애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퇴비를 축사에서 내다 보니까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외래종 풀들이 많이 나옵니다. 와, 그래서 이제 풀 때문에 또 힘들어져요. 뭐 미국산 가막사리부터 해서 명화대부터 정말 이상한 풀들이 많이 나.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옥수수를 수입하다 보니까 소의 먹이인 것이 수입해서 오다 보니까 거기에 풀씨들이 묻어서 오다 보니까 외래종 풀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초 작업을 하는데 너무도 힘든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퇴비를 내다 보면 아마 내보신 분들은 아마 겪으셨을 거예요. 왜? 퇴비는 내려면 마지기당 100포, 200포를 내도 참 성에 안 찬다. 어른들 말로. 많이 내셔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뿌리옥 박테리아의 먹이가 미생물이다 보니까 퇴비를 내는 거고, 화학 비료에는 없다 보니까 퇴비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에 또 약간의 또 방식들이 바뀌네요. 콩 전용 비료 혹시 앞에 있는 질소 함유량 다 아시죠? 아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4-로 시작했고 8-로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질소 함유량이 많이 높아졌어요. 거의 수도자 쌀만큼 올라와 버렸어요. 막 20-21.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콩을 키우다 보니까 초반에 생육을 빨리 끌어올려야 된다는 걸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질소 함유량이 높은 20-21-가 나왔어요.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 많이 쓰냐? 콩 주산지 단지인 김제나 군산 쪽에서 21-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자, 우리 수두작 같은 경우는 그 다음번에 있는 뭐가 없죠? 인산이나 가리가 별로 없는데 콩은 인산이나 가리가 있어야 될까 없어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예전에 4-로 시작해도 4-7-7- 이런 식으로 가요. 질소, 인산, 가리, 고토, 붕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심었을 때는 질소, 인산, 가리, NPK라고 하죠. 그래서 콩은 사실은 인산이 많이 필요한 건데 이제 제가 또 너무 처음부터 막 딱딱하게 가는 것 같은데 우리 농가들도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건 알고 좀 농사를 지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pH 산도라고 얘기를 해요.
토양의 산도라고 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진단하기 뭐하니까 토양체가 시료 채취해서 토양 검증을 꼭 하라고 하는 이유는 기술센터 갖다 주면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걸 보고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걸 넣으라고 처방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pH 산도가 보통 5.5에서 6.5까지 이내를 벗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른 게 아니고 얘네가 뭘 줘도 먹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3년 단위로 석회를 넣어줘라 하는 거 뭐냐면 석회를 왜 넣을까요? 석회는 토양을 다시 종성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넣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또 나오는 정부에서 보급되는 규산이나 석회가 있으면 석회를 사서라도 넣어야 된다.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콩을 쓰는 거는 꼭 넣으시고 농사를 져보니까 제일 편하게 지는 농사가 정 대표님 뭐죠? 돌려짓기. 네. 벼농사 한번, 콩농사 한번 이렇게 돌려짓기를 해서 내 논이 이렇게 있으면 반절씩을 나눠서 돌려짓기를 하시면 참 좋아요. 뭐가 좋냐? 첫 번째 뭐가 좋죠?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벼농사지를 작년에 짓고 올해 처음으로 콩을 농사진 데는 콩이 잘 돼요. 아마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뭐가 있냐? 풀이 잘 안 나요. 네, 풀이 잘 안 납니다. 벼농사를 하면서 풀을 억제시키는 걸 많이 해놨기 때문에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자, 논에다가 2년차, 3년차 콩을 재배하게 되면 뭐가 힘들어지죠? 이제 첫째는 풀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풀이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풀이 나다 보니까 양분 분열을 하다 보니까 콩도 또 잘 안 돼요. 풀이 막 이렇게 덮어서가 아니고 양분 분열을 초반부터 하다 보니까 잘 안 납니다. 첫해 그냥 논에다가 첫해 콩을 하신 분들은 풀이 확실히 덜 납니다. 확실히 덜 나요. 근데 우선점이라고 하는데 콩이 먼저냐 풀이 먼저냐 이걸 떠나서요. 콩이 이기더라도 풀이 밑바닥에 나다 보면 양분 분열은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얘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는 내용은 뭐 파종 전에 용성 인비나 염화가리를 해줘라라고 300평 기준으로 뒀는데 콩농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했을 때 내 논의 비옥토는 누구보다 잘하기 때문에 쉽게 개념을 하자면 이렇게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개화하기 전까지는 화학 비료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나 개화가 될 때부터는 화학 비료를 많이 주셔야 돼요. 개화가 되기 전에 비료를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뿌리옥 박테리아가 일을 안 합니다. 자, 많이들 막 이렇게 이제 콩농사 지신 분들이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시고 많이 하셨어요. 왜 뿌리옥 박테리아가 중요하냐? 콩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질소를 가져오는 게 약 70% 정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개화가 되는 시기부터는 얘네가 점점점 일을 안 하고 없어지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다음부터는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화학비료를 초반에 너무도 많이 주면 뿌리옥 박테리아 진짜 일을 안 합니다. 네. 고정질소를 잡지 않아요. 그래서 먹이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또 기술센터에서 뭐 많이 하시죠? 미생물 또 많이 공급해 주십니다. 콩에 맞는 미생물을 주는 것 또한 상당히 좋다라고. 사실은 알고 들어가면 뭐든지 그렇지만 콩도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뭐가 복잡해지냐? 이게 이제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토양도 심토 파쇄를 하는 경우가 자꾸 치질쟁기 이런 쟁기들이 나왔어요. 이런 역할은 뭐냐면요, 경반층이라고 그래요. 장비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땅을 밟다 보니까 밑에서 딱딱한 층이 생겨버리는데 얘를 한번 파봤더니 약 40cm 정도에 걸려요. 그 이유는 축산 농가나 수도작 농가들의 기계들이 너무 대형화되다 보니까 무거워지다 보니까 누르다 보니까 딱딱한 층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를 깨주는 역할을 또 해주면 좋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장단점이 또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장점은 뭐냐면 단기간 내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습해 피해는 또 방지를 해요. 왜? 내가 이마만큼의 층밖에 없었는데
깊이 해놓다 보니까 물이 밑으로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웬만한 비에는 잠기는 현상이 덜하더라. 저희가 토양에 보면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물을 보고 중력수라고 그러고 그 밑에 있는 걸 보고 지하수라고 그래요. 중력수는 상당히 필요한 거죠. 지하수도 상당히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건 또 전문적으로 또 강의를 하시는 또 교수님들이 또 반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조금 농가들은 달리 생각을 한다. 그분들은 파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일 비가 온다고 하면 파종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죠? 근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는 반대로 내일 비가 온다. 나는 오늘 안에 한 필지라도 더 하겠어요. 한 필지로 더 하겠어요. 근데 방법이 좀 틀려져야 돼요. 방법이 조금 틀려져야 돼요. 비 양에 따라 틀려지겠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파종을 하고 비가 오게 되면 뭐가 잘 되죠? 발화가 잘 됩니다. 발화가 될 때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 우리 경험해 봤어요. 파종을 해놓고 너무 가물면 얘가 발화가 안 돼. 발화가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무슨 말이냐? 저희가 파종을 하고 나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하면 방법이 틀려져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은 제초제를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제초제를 안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라도 제초 피해가 일어날까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죠? 유실돼서 효과가 많이 떨어질까 봐. 자, 그러면 방법이 틀려진다는 소리는 뭐냐면, 비가 많이 오더라도 저 같으면 파종을 하겠어요. 파종을 해놓고 제초제를 어떻게 해요? 물이 다 빠지고 나서 헛골에 조금의 물이 있을 때 저는 제초제를 뿌리겠어요. 자, 그때 해줄 때 효과적인 건 입제를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유제를 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응용이거든요. 자, 왜? 입제 같은 경우는 효과가 일어나려면 습이 많아야 돼요. 단 무슨 말이냐? 헛골에 3분의 2 이상의 물이 잠겨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도 안 하겠죠. 그렇죠? 물이 웬만큼 빠지고 나서 제초제를 뿌리겠죠. 그러면 제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내 논 같은 경우는 비가 오고 나서 많이 왔는데도 그 다음날 됐더니 뽀송뽀송 말라버리네 하면 제초제를 뭐라 할까요? 힘들지만 유제로 처리를 해주시는 게 또 효과가 좋다 라고 생각하시고, 비의 양에 따라서 또 파종의 깊이가 달라지겠죠.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파종의 깊이가 깊어지면 안 돼요. 우리 경험해봤어. 너무 깊이 했더니 야가 올라올 거야, 못 올라올 거야. 올라오다가 또 끝에가 단단해지면 독처럼 돼서 깨고 못 올라오는 경우가 생겨서, 습이 많을 때는 파종의 깊이를 너무 깊이 넣지 마라. 그러면